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면서 정부 조직 개편 공약 논의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 후보 수락 연설 뒤 기자회견에서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남용의 소지가 크다. 말한 다음 날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꺼냈습니다. 이른바 기재부 쪼개기입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예산 기능을 담당해 공약을 챙기고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도 찢어 놓으려는 것이냐, 정부 내 합리적 조정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예산 편성 과정을 대통령 직할로 두고 국가 예산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발상이다. 이제는 곳간 열쇠까지 대통령이 직접 쥐겠다는 것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지금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데, 자, 이 시점에서 이거를 꺼낸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두수 원장님?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하고 싶었던, 그리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국민들한테 좀 나눠주자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안 된다고 그랬다가 들어서니까 60조를 내놨던 그런 이제 기재부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제도는 잘 봐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봐야 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그 예산국장을 대통령실 밑에 두고서 예산을 짜는데, 미국은 의회 중심 국가고요. 그래서 조세와 예산의 편성이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개발 민주주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추구해서 정부가 예산을 짜고 국회는 삭감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법률로 만들어서 1년 예산을 법률로 마지막에 의회가 예결산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게 안 되면 준 예산이 없어가지고 셧다운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한국도 이 문제에서는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논쟁이 겹쳐 있는데, 대통령실이 예산처를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무총리실로 가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부 주도의 예산을 짜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똑똑하고 능력 있으면 이게 기획재정부에 있더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고, 예산처에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데, 좀 더 내각 기능을 이제 한다면 그래도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걸 두는 방식으로 해서 각 부처가 좀 책임 있게 운영하고 또 예산에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대통령도 그 부분에 장악하지 못하면서 기획재정부가 힘이 세버리면 이게 이제 그 왕노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혁신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처를 두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3부총리제를 둬가지고 실제 전략과 그리고 이제 그 안보 그리고 이제 사회부총리가 이런 세 영역에서 각각 예산안을 내고 이런 걸 운용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그 국무회의가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리 산하의 기획예산처를 두면 일단 대통령실이 예산 기능을 가져가면 이제 총리가 허수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해 보이긴 한데, 이게 이제 의원내각제에 또 적합한 모델이라는 반론도 있더라고요. 호준석 대변인은 요 논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 말 끝나자마자 이렇게 쪼개기 안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총통 국가로 가겠다라는 그 음모를 그냥 하나하나 현실화시키고 있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정치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룰 파괴예요. 기존의 모든 규칙을 파괴합니다. 국회에서도 수십 년 동안 내려져 왔었던 야당이 그래도 법사위원장 하면서 균형을 잡는 그런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 입법 독재 해가지고 탄핵 폭주하고 예산 마음대로 삭감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파국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헌재가 분명히 그 부분 지적했는데도 한마디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권력의 독점이에요. 권력의 독점. 모든 권력은 이재명에게로 다 갑니다. 결국 민주당의 지금 아버지가 됐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책을 흐느끼면서 읽었다.
뭐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당원 당규도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완벽한 독재 국가가 이루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가까지 이제 독재로 만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그 과거에 성남시장, 경기지사가 그 곳간을 다 차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일어났었던 그 수많은 단군 일의 최대 그 게이트들 비리들, 그다음에 그 경기지사 시절에는 100억 원의 대북 불법 송금을 쌍방울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사건들 다 이 중대 국기를 흔드는 중대 혐의들 다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를 장악해서 곳간까지 내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 이러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회의원들이 다 이제 대통령실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지역구 예산 뭐 하나라도 하려면 대통령실한테 밑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권력 잔인하게 장악하고 예산 완전히 돈까지 내가 장악하고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 댓글에 윤 정부 3년 동안 나라 빚이 100조였다 이렇게 또 비판적인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는 어때요? 지금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기재부 쪼개기, 대통령 직속에 놓느냐, 아니면 뭐 총리실 밑에 놓느냐. 그러니까 컨트롤에서 여러 차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개헌의 큰 방향에서 지나치게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돼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비판 속에서 예산 권한까지 가져오려고 하냐, 오히려 대통령을 더 힘을 키우는 일을 하려고 하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이 시대에 뭐 조기 대선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생각해야 될 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하는 게 각 부처별 전액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한 번쯤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의 그 말하자면 그 공약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는 완전히 중앙정부 예산을 못 받고 있는데 예컨대 교통 문제, 교통약자에 대한 거는 보건복지부가 65세 모임성차 부분을 전혀 받지 못함으로 인한 국가적 공백, 뭐 수도권에 거의 국민 50% 60%가 사는데 계속 그 국민의 30% 사는 서울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가도 서울이 안전할 수 있는가, 이런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통령의 권한과 그런 어떤 직접적인 변화 속에서 큰 대폭의 예산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란 건 맞다. 그러나 그것이 꼭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총리실 직속으로 두고 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구적 변화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싱크홀이든 뭐 학교 문제든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예산의 베이스 혹은 기존의 정치력의 감소로 인한 관료들의 힘의 득세, 관료 마음대로 지금 주무르고 있거든. 각 부처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도 윤준희 대표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성적인 이 관성의 작용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기재부의 횡포, 네. 모피아의 줄서기, 각 지자체나 부처 공무원들이 기재부 앞에 그 가방 들고 서서 한 번이라도 예산실 만나려고 그 로비하고 그걸 갖고 또 기재부는 각 부처를 장악해서 기재부 중심의 질서를 만드는, 이건 정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수 내부에서도 야, 모피아는 한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기재부가 그동안 했던 역할이 뭐냐면, 그나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더디고 포퓰리즘의 재정 남발이 그나마 정권이 부침에 관계없이 통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역설적으로 그런 기재부의 특권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재부는 야 그래도 기재부가 나라 곳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은 포퓰리즘적으로 재정을 확대 지출할 명분이 없거든요. 정치인들은 돈을 풀어서 표를 매수하지만 기재부는 오히려 자신들이 곳간을 꽁꽁 지켰을 때 느끼는 프라이드, 또 그것을 갖고 능력을 인정받고 다음 기재부 차관이나 장관으로 계속 인정받는 이 대물림 구조가, 그것이 병폐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나라 곳간을 나름대로 알뜰하게 지키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인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나라의 기본 질서를 다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기재부의 병폐를 조금씩 수술해 나가는 건 필요하나. 야, 기재부에 대한 불만을 이용해서 이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으로 가져온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실 앞에 줄 서고 007 가방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병폐가 그냥 더 확대되는 것뿐이거든요. 저는 기재부의 장점과 역할도 충분히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기재부 쪼개기 또 대통령 직속 예산처 구상 관련해서 여러 엇갈리는 댓글 주셨습니다. 기획재정부 분리해서 복주 막아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기재부는 진짜 적폐 중에 적폐다. 특히 금융, 건설사들과의 진짜 카르텔이 문제다 이런 의견. 기재부 손보는 거 대환영한다 이런 의견. 역시 진정한 실용주의자는 이재명 후보다 이런 의견이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는 진짜로 수령님인가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경기도지사 때 빚만 남긴 분이 이제 나라 털어 먹으려고 하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거는 AI에게 물어봐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빨리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AI도.